네, 날선 토크 4시보다 조금 일찍 만나는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유정 전 의원, 김성회 싱크와이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제 사실 목요일 방송에서 저희가 잠깐 패널분들이 몇 분 인사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 종방 고지를 하고 마지막에 강지영 아나운서가 오늘 방송이 마지막이다. 윤 대변인님 갑자기 눈썹을 만지셔가지고 아니 가려워가지고 우시려고 한 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닙니다. 보통 귀를 만지시는데 눈을 만지시고 잘못 만졌어요. 예. 괜찮으시죠? 예. 네. 많은 분들이 갑자기 왜 종방이냐 잘 나가는데 당황하셨습니다. 밤사이 유튜브에 많은 댓글이 달렸었는데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뚝방전설님, 썰전 폐지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된다. 박옥란님, 이렇게 인기 있고 동시 접속자가 많은 방송이 뜬금없이 폐지냐? 뭐 시청률 동시간대 최고 아니냐? 그건 조금 아닌데 제가 좀 솔직하기 때문에 어쨌든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는데 뭐 나라라 숑숑님, 인기 많으니 정부 비판에 부담을 느껴 폐지하는 건가요? 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저희 패널 분들에게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종방 이유는 뭐 종방에서는 박성태 앵커께서 스스로 밝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지금 막 밝히려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렇습니까? 종방 이유는 외압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예,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사실 뭐 JTBC가 그런 게 통하지도 않습니다. 꽤 오래전부터 시사 프로그램 JTBC 보도 관련 프로그램들의 약간 편경 변성이 논의가 됐었는데 편경 변성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편성 변경이죠? 이제 긴장하고 있군요. 긴장했습니다. 내압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편성 변경이 논의가 돼 있었는데 이제 결정이 됐고요. 하반기 개편과 맞춰서 저희가 이제 서전 라이브가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됩니다. 근데 역사적 책임은 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오랜만에 제대로 이제 안착을 해서 예. 요 동시간대에 전혀 새로운 이 정치 평론 프로의 어떤 새로운 장을 열었는데 예. 이렇게 무참히 없어지다는 것은 박성태 앵커를 비해서 JTBC가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주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이따가 제가 나중에 기회 되면 김근식 교수님한테 과학적 말씀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어쨌든 저희는 뭐 약간 예정이 돼 있었던 일인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자는 취지로 열심히 해왔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썰전 나이트도 그렇고 썰전 라이브도 그렇고 주목도가 높았었는데 오히려 저희나 시청자분들도 패널분도 아쉬움만 좀 더 커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인사는 또 클로징 때 또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오늘 마지막까지 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를 보겠습니다. 첫 주제는 이준석에게 총선이란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오늘 새벽 그러니까 자정을 넘어서 이준석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추가 징계를 내렸습니다. 자, 이미 6개월 정지가 됐기 때문에 1년을 더하면 2024년 1월까지 이준석 전 대표는 당원권이 정지됩니다. 22대 총선이 24년 4월에 있는데 약 석 달 전에 당원권이 회복이 되죠. 그러면 공천에 공천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게 애매해지는 묘한 시기인데요. 이에 대한 국민의힘 몇 분의 입장을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윤리 판단에 따라서 남은 한 1년여 기간을 어떻게 본인의 정치 행보를 이어가는지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전당대회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소위 말하는 윤핵관분들이 정말 또 지도부에 합류하시게 된다면 공천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겠죠. 2024년 출마에 대한 기회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정도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많이 고심을 한 그런 결정 아닌가. 예, 일단 이준석 전 대표도 저희 썰전 라이브에 많은 주제를 던져주셨는데 일단 고마움을 제가 원격으로 먼저 전달을 하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24년 1월에 당원권 정지가 풀리는데 공천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역산을 해보면요. 예. 2024년 4월 아마 10일이 총선인데 역산을 해보면 그 1월 8일 날 풀리는 게 그 스케줄상으로만 보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쯤 되면 이미 공천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뭐 각 당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동안의 관례를 보면 그래서 그 날짜가 일단 그 매끄럽게 공천을 신청하고 공천 심사를 받고 공천이 확정되는 그 기간에 어간에 걸쳐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게 제 생각인데 정치는 또 그렇지만 필요로 하는 사람이고 정말 예. 그 사람을 꼭 써야 되겠다 그러면
그런 정상적 절차 아니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아까 그 누가 이야기했죠? 이준석 대표 하기 나름 이게 하기 나름이다. 제일 크고요. 왜냐하면 이 남아있는 징계 기간 동안 정말 다시 이제 당에 복귀도 될 만큼의 당원들이 마음이 좀 바뀌었다든지 또 당에 대한 또 필요도가 있고 또 니드가 있고 나름대로 그 기여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저는 행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역설적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죠.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우리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잘 나가면 이준석 대표 별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총선 즈음에 그 시점에서 수도권 싸움이 아주 결정적인 관건일 텐데 거기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위기가 있다 생각이 들면 예. 이준석 대표를 상징하는 그 표라도 가져와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다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죠. 예. 3전 연승한 여당 대표를 이렇게 결국 몰아내는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오히려 탈당 권유나 제명의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 당원권 정지 1년 추가된 거는 더 잔인하게 올가매는 그런 결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명이나 탈당 권유 상황이었다면 이준석 대표가 훨씬 더 행동 반경이 자유로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묶어놨기 때문에 어떤 결론을 내릴지 조금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 가처분 신청 본안 소송도 있고 또 경찰의 추가적인 어떤 수사도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다 연동되어 있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본인의 어떤 정치적 행동이나 향후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 이것보다는 김현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에 전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 것은 민심을 이반시켰다, 당에 여러 가지 그 문제를 일으켰다. 그래서 마치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이준석 대표로부터 비롯된 것처럼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그 1년 반 동안은 사라진 가운데 자, 당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거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벌써부터 당권 주자들이 서로 견제고 날리는 거 보니까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아까 잔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당 윤리가 굉장히 정무적으로 탁월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저는 봐요. 대부분 보면은 제명이나 탈당 권유 이런 거 예상했잖아요. 근데 딱 1년만 연장하는 저희가 당원권 정지를 3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1년을 추가를 했다. 전당대회 못 나오게 하면서 총선까지 못 나오게 하는 잔인함은 피하는 딱 그 수준까지. 그래서 굉장히 잘했다고 보고 1월 초에 이제 풀리게 되면 물리적으로 공천받기 충분합니다. 김근식 교수님께서는 공천 탈락 안 당해 보셔서 날짜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20년도에 4월 15일 총선이었잖아요. 제가 3월 2일에 공천 탈락이 돼요. 예. 그럼 역산해 보면 2달이잖아요. 뼈 아프게 기억을 하시고. 잊을 수가 없죠.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충분하다.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과연 공천받을 수 있겠느냐 말씀하셨지만 그때 이준석 대표를 당에서 필요로 하느냐 여부. 당은 냉정해요. 표가 되면 무슨 짓이라도 합니다. 아마 이 당원권 정지를 미리 풀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역시 지켜보자. 그 가능성이 가장 높겠네요. 지금으로 봐서. 그걸 바라시나요? 바라시는 건 알지만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그렇게 그럴 수도 느껴지네요. 있어요. 네. 참고로 2020년 총선에는 저는 일찍 1월 28일 날 공천을 받았습니다. 안정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그 날짜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 이 날짜가 굉장히 좀 매끄럽지 못한 날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다 미안해요. 그때. 저는 다 부질없다고 봅니다. 예. 제가 올 봄에 JTBC 썰전 라이브 고정되고 나서 집에서 아내한테 나 이제 JTBC 나가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자랑했는데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예. 예. 저희 썰전 라이브도 알 수 없는데 지금 특히나 국민의힘이 당 지도부가 2024년 총선까지 윤핵관 지도부가 그냥 유지된다는 가정 자체가 정말 죄송한데 저는 별로 와닿지 않고요. 또 어떤 형태 비대위가 나오게 될지 사실 알 수 없는 상태라는 점을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정치의 변하는 현실을 보면 그렇다는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징계가 여기서 끝났다는 것도 보장이 없습니다. 예.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나면 윤리가 경찰 수사 결과를 놓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도 저는 충분히 열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서 끝날 오늘 이 시점에서 뭘 논한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운이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네, 저희 썰전 나이트의 정치적 상상력이 정말 체리 따봉입니다. 와, 이준석 깜짝 대표의 놀랐어요. 운명은 썰전 라이브의 운명과 같다.
아 그런가요? 그런 지금 거 아닙니까? 저희는 오늘이기 때문에 거의 결정된 운명인데. 하여튼 예. 놀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1월까지만 정지시킨 건 그때까지 말 잘 들으면 주고 안 들으면 안 준다. 뭐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그거는 불가능하죠. 아, 그건 불가능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가치가 있는데요. 여기서 고분고분 시키는 대로 그 자기 지역구에서 뭐 당원도 아니지만 예. 현수막 같은 거 걸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나와서 뭐 지금 하고 있는 뭐 이런 방송에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뭐 예를 들면 장해찬 패널이나 김병민 패널처럼 얘기를 한다고 또 뭐 고분고분하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예. 정부의 시책에 맞춰서 그렇게 하면 야 이준석이 변했네. 예. 우리 이준석 공천 줍시다. 이렇게 철 들었네.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 아니죠. 오히려 거꾸로 당이 깨질 정도로 세게 때리면서 오히려 국민의힘을 당장 지지하지는 않지만 국민의힘이 바뀌면 지지할 거라고 생각하는 외곽부대, 수도권의 중산층들, 청년층들을 자기 세력으로 묶고 있으면 국민의힘과 타협이 가능할 것이고 거꾸로 순응하면 저는 뭐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수능할 리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좀 더 성숙한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이번에 징계를 했고 가처분도 기각되면서 이제 좀 퇴로가 좀 없어져 버린 건데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저도 그랬지만 이게 좀 과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 언행의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저는 주장하는 바, 그다음에 노선은 좀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언행에 있어서의 그런 어떤 새로운 좀 성숙한 계기를 만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도 이 이준석 대표가 총선에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는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이준석 대표를 필요로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예요. 그 당시 그 정치 상황에서 그건 뭐 누구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이준석 대표가 없어도 우리 유준석 대변인이나 저가 잘해가지고 수도권에서 할만하다. 그러면 뭐 굳이 이준석 대표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죠. 지금 윤핵관들이 하고 있는 거 보면 수도권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죄송한데. 이제 전당대회가 앞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전당대회 저는 아주 좋은 라인업이 구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와 일각에서는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이른바 윤핵관들과의 갈등, 윤석열 정부 초기에 계속 컸잖아요. 굳이 왜 그렇게 만드냐. 그러니까 합리적인 방향이 있는데 그렇게 안 간다. 그건 이미 지난 일이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계속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권 여당이 합리적인 일들만 해오지 않았다는 전례가 있다는 해석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은 제가 볼 때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걸 과도하게 시작을 했던 것이 과도하게 이 당 내용으로 3개월 동안 시간을 끌면서 양쪽 다 큰 피해를 본 거라고 생각해요. 예. 윤핵관은 윤핵관대로 그 스스로 무능함이 드러나 버렸고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를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상당히 비싼 비용을 저는 지불하고 집권 여당의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싸움과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정치가 다 아니라는 것들을 윤핵관 측이나 이준석 대표도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 이제 비대위에서 전당대회 준비하고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서면 대통령과 신뢰관계 속에서 집권 여당으로서 민심을 반영하면서 정말 여야 관계에서도 또 당 내부에서도 정치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예. 새로운 저런 리더십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이 추가 징계, 징계가 된 다음에 입장을 내놓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 전에 입장을 낸 분도 있는데 잠깐 당권 주자들의 입장을 잠깐 보면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아쉬움이 남는다라고 했고요. 대신 뭐 일부 열보 전진을 위한 일부 후퇴로 생각하라라고 한 인터뷰에서 얘기했고 유승민 전 의원이 상당히 표현이 셉니다. 징계 사유를 보면 지나가는 땡땡땡에서 뭐 준말이 좀 있고요.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어제 인터뷰에서는 징계가 나오기 직전에서 인터뷰에서는 이준석 전 대표가 잦은 사퇴하고 당의 길을 터주는 게 좋다라는 입장을 내비쳤고 역시 당권 주자로 분류되는 나경원 전 의원은 한참 전 인터뷰인데요. 당분간 정치를 그만둬야 미래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 당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약간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도 환경도 변화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당권 누가 잡느냐도 뭐 중요한데 일단 이준석 대표는 1차 비대위를 저지하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예. 명분은 어느 정도 살아있다.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와 관련한 이제 그런 건 하나 얻은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냐 얘기인데 이분이 당 지도부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정책 행보를 바꾸고 그럴 분은 아니잖아요.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상징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징 자본들을 잘 유지한다면 앞으로 미래를 볼 수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빨리 올 거냐. 저는 뭘 보냐면요. 이준석 대표의 생각과 많이 비슷한 의견을
내셨던 분들이 몇몇 예. 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예를 들면- 앞으로 뭐 김섭, 뭐 예. 김은태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 예. 그런 분들이 이야기해요. 아까 이야기 다 앞으로 하셨는데 뭐. 그래요? 뭐 김용태 전 최고라든지 뭐 김재섭 천하람, 네. 김재섭 이런 젊은 분들 그리고 또 뭐 의원 뭐 허은하 의원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어떤 행보를 앞으로 보일 거냐. 이준석 대표가 이제 공식적으로 당에서 정치 활동을 못 하게 된 이 상황부터 오늘부터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 거냐. 저는 그게 관심이라고 봐요. 당권 주자 중에서 이제 누가 당대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준석 대표, 전 대표의 입지가 달라진다라는 게 맞다고 보면 유승민 전 의원이 되는 게 1번이겠죠. 예. 그럼 오늘 얘기한 걸로 봐서는 김기현 국민의힘, 김기현 지금 그 의원이 조기전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셨던 분 아니에요? 지난번 1차 비대위 때도. 그런데 에너지가 있는 분이고 뭐 포텐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또 시켜 세웠더라고요. 그래서 징계받고 2차 징계받고 그 다음날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저는 이것도 좀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정말 좋은 말이 아니고 더 잔인하게 좀 예. 들렸어요. 그 전에 좀 이렇게 해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김병민 비대위원 얘기대로 앞으로 정치적으로 어떻게 처신하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그 처신이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입장을 바꾸는 것 저는 그렇게 가서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신은 소신대로 지키고 다만 이제 한 해 후에 나이도 먹어가기 때문에 모두가 얘기하는 언행을 조금 더 다듬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성숙한 모습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라면은 조금의 변화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지금껏 보여왔던 어떤 소신은 그냥 그대로 지켜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잠깐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준석 전 대표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신당 창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성현 소장님이 예리한 분석으로 보시기에는. 저는 그거는 이제 추가 징계를 통해서 당에서 내쫓기기 전에는 본인 손으로 탈당해서 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추가 징계로 인한 제명이라는 것이 국민의힘 전체 자산 전력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꼭 나쁘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게 이 작전의 특징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예. 계속 이렇게 낮아진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요. 당내에서 그립감도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총선 국면을 지나가고 나서는 좀 그림이 바뀌겠죠. 근데 이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위성정당을 또 만들긴 굉장히 정치적 부담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법적으로 둘이 위성정당을 안 만들기를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할 겁니다. 예. 이렇게 됐을 때 외곽에 이준석 대표가 만약 위치를 한다면 호남 보수 청년층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비례표를 많이 끌어올 수가 있는 상태. 지금 당장의 윤석열 대통령과 물과 기름이지만 그 다음번 27년 권력을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하고 딱히 사이가 나쁘게 지낼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외곽에 비례정당 만들고 24년 총선 치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떨어진 상태에서 차기 대권 주자가 부상하는 시국에서는 이 이준석을 위시한 예. 이 비례그룹이 다시 국민의힘과 합치는 과정을 통해서 완전체 정당을 만들어서 27년에 자기들 내부에서 정권 교체 이런 그림으로 가는 시나리오도 저는 존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너무 파격적인 시나리오로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제 들어봤어요. 이런, 전제로 예. 하고 두 이야기를 줄로- 하는 건데 윤희석 대변인님을 위해서 두 줄로 요약해 주시면. 예, 국민의힘이 가져오지 못한 비례를 밖에 나가 있는 이준석이 쓸어온 다음에 그러니까 창당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제명을 당했을 경우에는 창당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본인 더 이상 손으로 못 탈당하지는 버틸 않을 것 지경이 같다. 되면? 예. 아니 그러니까 못 버티는 지경에도 버틸 거고 아. 다만 내쫓기게 되면 그 서사를 바탕으로 해서 보수 청년들의 비례 정당을 만드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정치적으로는 그래서 예, 제가 어려움이 없을 역으로 거라는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리위가 굉장히 정무적으로 훌륭한 판단을 했다. 혹시 나갈까 봐. 그런 모습을 안 만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전제가. 저도 1년 징계를 어제 예측했습니다. 그렇죠. 아, 예. 저는 이제 김성현 역시 소장님 정무적으로 뛰어난 분들. 그 전망이 굉장히 그 예리한데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전제된다고 했을 때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걸로 욕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요. 연동형 비례대표를 전제해서 또다시 위성정당 만드는 엄두를 못 낼 거예요. 그런 점은 동의하고 그러면 그 엄두를 못 내고 그냥 자당 안에서 그냥 연동형 비례대표에 조금이라도 비례 의석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밖에서 만약에 이준석 대표가 신당을 만들어서 호남 보수 청년들을 엮어서 비례를 좀 매석을 확보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결국 윤석열 정부와 같이 합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떨어진다는 말씀 떨어지면 예.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래도, 사실 안철수 의원이 예. 예전에 국민의당을 만들었을 때 예. 사실 당시 민주당이 실망한 표를 가져가서 비례의원들이 많은 정당으로 했다가 나중에 다시 합쳤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나중에 그런 합치- 전례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나중에 25년 합치지를 겨울 되면요, 못했죠. 실명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세훈 시장 예를 들어서 대권 도전을 한다 그러면 네. 윤석열 대통령의 반기를 들고 합당해야 된다 이준석 당이랑 이렇게 하면서 정치적 그림이 2025년에 그려지지 않겠습니까? 너무 지금 많이 나간 그림이고요. 예. 거기까지는 생각할 필요 없을 거고. 오늘 이런 정도 얘기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괜찮습니다. 대하 드라마를 쓰고 있어요. 우리 그럼 단막극인데. 2024년쯤에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가지고 네. 썰전 라이브는 바로 금년 연말 지나면 다시 재개가 되지 않을까. 그 즈음에 한번 다시 한번 이걸 예, 기억했다가 예, 예. 기억- 오늘 기억했다가. 녹화된 걸 그대로 가지고 그럼요, 예. 그럼요. 그때 다시 한번 예. 얘기를 2025 그리고 아까 25년 안철수 9월. 그 전 대표의 2차 예. 국민의당 시즌 2 거기는 많은 비례대표 의원들과 함께 합당했다고 하셨는데 비례 세석입니다. 아 그런가요? 지역구 없습니다. 아 예, 그렇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지 밖에 않습니다. 나가서 네. 제3지대에서 제3지대 형성된 맞아요. 네. 새로운 정당을 갖고 있다가 이걸 다 자산을 까먹었던 거죠. 예. 그래서 다시 민주당으로 합친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게 있었고 그래서 저는 탈당할 가능성이나 새로 창당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현재로선. 네, 현재로선.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이제는 그 국민의힘 자체에 대한 스스로의 지분과 자기의 상징성을 지금 확보를 해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든 승부를 내서 자기 걸 지분을 확보하는 게 낫지 나가서 새로 살림을 차려가지고는 지난번에 해봤던 쓰라린 경험들이 서로 있습니다. 과거에 저 민주당에서 나왔던 분들도 그렇고 자유한국당에서 그때 새누리당에서 나왔던 분들도 그렇고 이제는 제3지대에서 정당을 만들어 새롭게 시도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겠나요? 다른 정당 제가 이렇게까지 가르쳐 드리기 싫은데 한 말씀만 더 예, 드리면 거길 그 비례를 그냥 비워두면요 보수 유튜버 당이 먹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에는 훨씬 더 재앙적인 상황이 올 것을 선수들은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보수 유튜버 당이 그 새롭게 바깥에 창당을 해도 별로 안 나올 거예요. 국민들은 현명하니까. 그 표가 민주당 오르고 저희는 그만. 아닙니다. 근데- 열심히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면 되죠. 결론은 짧게 이 탈당의 추억은 헤어질 결심보다 훨씬 아파요.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탈당의 추억은 헤어질 결심보다 훨씬 아프다. 예, 일단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지금까지는 이준석 전 대표의 미래가 어떨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윤석 전 대표의 징계는 과연 타당했는가? 라는 부분을 그거 얘기 안 할 줄 알았습니까? 왜 아니요. 의원님 원고를 갑자기. 그러니까 양도구역을 보여가지고 아, 놀래가지고. 일단 징계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가 핵심입니다. 하나는 언행, 그리고 또 하나는 가처분 신청을 당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여러 번 냈다는 건데 일단 언행 부분에 대한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 윤리위 규칙 위반에 대한 당력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언행으로 민심 이탈을 촉진시켰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이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양두구육, 사실 알만한 분들만 알만한 양두구육이 징계 사유라면 이 녀석들 X 팔린다는 윤석열 당원은 왜 징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상이 다르잖아요. 아, 대상이 다른 거예요. 예, 양도구 이거 다 아시면서 하신 말씀 같은데 양도구라는 말은 이제 저희 당을 향해서 한 말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욕적이라고 윤리위에서 얘기를 한 거고 설령 녹취에 이제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들리잖아요. 이게 2X하고 뭐 팔린다 뭐 이런 예. 것들이 그냥 혼잣말처럼 한 얘기인데 그 뭐 우리 욕 안 하나요? 뭐 그걸 가지고 다 징계할 수 없는 거고 대상이 누구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이건 좀 어폐가 있어요. 유승민 의원답지 않아요. 예. 이렇게 얘기하신 건. 혼잣말 왜 한숨 쉬시고 왜? 썰전 라이브 종방이 그렇게 서러워요. 또 시작하시려고. 서운하네요. 그 좀 전에 이제 그 이준석 전 대표의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눴었는데 제 정치적 앞날도 안개 속인데 다른 정치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나도 예. 윤석열 대통령처럼
다른 정치인에 관심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도 하면서 동시에 유승민 전 대표가 양도교육 징계 이 얘기는 저는 너무 타당한 얘기를 하셨다. 그리고 또 이양희 윤리위원장 얘기가 가처분 신청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주호영 지금 현 원내대표도 2016년에 공천 탈락해서 가처분 신청하고 했던 분이에요. 무소속 출마하셨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대입하다 보면은 정말 그 징계 안 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의 상황인데 민심 이탈이라는 것이 이준석 대표 때문에 지금 민심 위반이 일어난 것이고 문제가 생긴 건가요? 국민의힘 지지율 떨어지고 대통령 지지율도 올라가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 다 본인들이 촉발한 그런 이유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유승민 전 대표로서는 이런 얘기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맞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유승민 전 대표가 하신 말씀이었나요? 그 윤리위원들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해라. 예. 그래야지 그 진정성 믿겠다라고 하는 말도 저는 유승민 전 윤리위원들이 의원이었습니다. 그렇죠.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윤리가 매우 합당한 그 결론을 내렸다. 묘수를 짜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윤희석 대변인의 말씀하고도 부합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각서 쓰시든지 윤리위원들도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비장한 각오쯤 있어야지 적어도 3년승한 여당 대표를 날렸던 것에 대한 책임감의 표방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당 대표를 날리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시죠. 네. 저도 이제 그 윤석열 대변인이 말한 것처럼 대통령이 이야기한 이 XX하고 이제 양도구역을 같이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건 조금 부족해 보이고요. 그러나 이제 징계가 과하다는 입장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번뿐만 아니라 이미 1차 징계도 사실은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라는 것이 과하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정당이라는 자율적 결사체고 그중에서도 또 윤리위원회라고 하는 독립적인 기관에서 그 윤리위원들이 논의를 통해 가지고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서 각자의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과하다, 심하다, 이건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제가 1차 7월 8일 날 6개월 당원권 정지 때도 이준석 대표에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 이준석 대표도 그 뒤에 그때는 그런 행보를 했습니다만 윤리의 결정을 동의할 수는 없지만 존중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가진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의 저는 자세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할 수 없다, 억울하다. 그러나 오케이, 윤리의 결정은 내가 존중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숙된 자세라고 보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2차에도 추가 징계하면 이준석 당대표가 뭐 가처분 한다고 공언했는데 제 느낌이 안 할 것 같아요. 좀 더 지금 성숙의 과정이 아니었나 지금 싶습니다. 저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의힘 윤리위가 지난 4월부터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끊임없이 시도해 온 것에서 윤핵관의 입김을 배제하고 그것이 뭐 없다라고 치고 독자적으로 판단했다는 전제 하에서 추론을 해보면 그리고 여러 가지 취재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아마도 이준석 대표에게 실제로 윤리적 잘못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걸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징계는 또 욕설과 가처분 신청이지 않습니까? 즉 윤리가 정변 승부를 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지금의 윤리는 판단하고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윤리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정당성을 가지려면 성비 문제로, 그러니까 접대 문제로 징계를 해야 말끔하게 끝나는 상황. 예. 지금까지 이런 징계들은 그런 차원에서는 중간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면 거기에 대한 추가 징계를 이어서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양희 윤리위원장과 윤리위원회가 봐라, 우리가 4월에 이걸 꺼냈던 게 맞았지라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저는 추가 징계가 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경찰의 어떤 결과 또는 진행 상황이 나오면 그렇게 한다는 뭐 말씀이죠. 무혐의 처분되고 나면 그건 윤리가 상당히 크게 비판받을 지점이 있을 것이고요. 윤리는 그냥 윤리위원회 정치라는 집단이 아니죠. 당 안에서 어떤 윤리 관련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고 거기에 구성원들이지 저분들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 징계 말씀하신 거는 만약에 징계를 뭐 최고위나 비대위에서 주도해서 한다면야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너무 나가셔가지고 대선과 지방선거 사이에 대선을 이긴 당대표를 징계를 회부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 저는 4월 21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징계 절차 개시한 그 순간부터 그 자꾸 돌리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누구도 이거를 뭐 말씀하신 대로 기소를 했다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래도 지금 정도의 이 파문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를, 현직 당대표를 징계 절차 들어갔다는 것 자체로 이미 4월 달에 이러한 문제들은 예견이 됐었다. 그래서
이제 끝났으니까 더 얘기 안 하는 게 좋겠죠. 저희도 사실 그때부터 예견은 예. 이렇게 될 거다 했는데 그렇죠. 뭘 가더라도 기소하든 말든. 일단 그러면 그 징계에 타당하냐의 문제, 또 하나의 문제는 이양희 위원장이 얘기한 건 당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는지 잠깐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8월 30일 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비대위 전환 요건을 정비하는 당원 개정안을 추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결정하였는데 이에 반하여 당원 개정과 새 비대위 구성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핵심 이유가 되고요. 예, 당원 개정안을 추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당론으로 결정했는데 이에 반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 요건 앞서에도 김유정 의원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이건 지금 큰일 났죠. 예. 왜냐하면 윤리가 이 다음번 공천에서 사전 스크리닝 작업을 하기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윤리에 막대한 권한이 실리는데 당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 그럼 안 돼. 라는 선언을 이미 해버렸습니다. 앞으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당의 국민의힘의 당의 중진 의원 중에서 제가 이름까지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수많은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윤리 지금 이 판단대로라고 한다면 윤리는 그러한 당의 공천이나 이런 전략적 판단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하고 반대를 해서 지금까지 살아나온 의원들 스크린 작업에서 이 사람들 걸러내야 될까요? 못 걸러낼까요? 그때 걸러내지 않으면 이준석 때는 걸러내더니 이건 왜 안 했냐. 이런 이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단초를 만들어놨다는 좀 생각합니다. 다르죠. 그 몇몇 의원분들이 예를 들어서 공천 탈락이라든지 이런 사안에 대해서 개인적인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가처분 신청한 거 하고 지금 이양희 위원장 얘기한 건 그거잖아요. 당원 총의라고 볼 수 있는 전국위원회 결정에 반해서 당원이 거기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서 뭔가 당이 흔들리게 되는 단초를 제공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한 거는 좀 얘기가 다르죠. 같은 가처분이지만. 당원 총의로 뽑은 당대표를 국민의힘의 윤핵관들이 흔든 것이 이 사건의 본질 아니에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죠. 그거는 징계 절차 개시부터 그 계속 하는 얘기니까 그 얘기까지 하면 지금 얘기가 너무 길고 오늘이 마지막인데 예. 다음 주까지 있으면 제가 더 하겠는데 그건 전혀 다른 얘기가 자꾸 시나리오를 잘 쓰셔. 그냥 종횡무진하네. 예. 예. 가처분 신청한 것을 징계 사유로 말한 건 제가 볼 때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좀 실책 같아요. 굳이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누가 봐도 핵심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징계는 정해진 수순이고 징계하겠다는 의지가 일관되게 강력하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어제 그 징계가 열린다고 했을 때는 징계가 나오는 것은 뭐 삼척동자가 알 일인데 그럼 그냥 쿨하게 하면 되는데 그럼 애초에 원래 의원총회에서 결의안을 해가지고 윤리위에 그 징계를 촉구했던 것도 막말과 그 당원에 대한 모욕, 당에 대한 모욕 이거였잖아요. 저는 거기서 가처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징계를 추가해달라고 의원총회에서 한 것은 아닌 걸로 압니다. 그러면 그냥 윤리위원장 입장에서는 그 의원총회에서 나온 결의에 따라서 이 그동안은 양두구이라든지 우리 당 그다음에 우리 대통령 당원들을 모욕했다라는 언행의 문제를 삼아서 1년 추가하면 되는데 가처분 이야기를 하니까 물론 윤희석 대변인 말대로 이게 대상은 달라요. 자기가 공천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가처분을 하는 거하고 당론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서 가처분을 하는 건 차원은 다르지만 어찌됐든 공천 탈락도 공심위의 당적 결정이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추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좀 부면하게 될지 좀 걱정이 그렇죠. 되네요. 내용의 그러네요. 차이는 있어도 그럼. 어쨌거나 당에 대한 정말 가처분 맞잖아요. 저는 네. 아니 저는 가처분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해. 네, 안 했는데 훌륭한 당원이야. 잘하셨어요. 근데 뭐 결격 사유가 없어요. 그래요. 적격입니다. 그러니까 네, 강력하면 그렇죠. 돼. 가처분 네. 신청 안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네. 그래서 일단, 네. 가처분 신청의 내용의 차이가 있다. 뭐 이런 얘기로는 이게 명분이 안 서는 거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총회 총의를 모아서 윤리의 뭐 추가 징계 이 얘기와 지금 이 그 어젯밤 늦게 결론이 난 이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대통령의 이 녀석과 난리면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막말만으로는 소위 이 부분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가 너무 확보하기가 너무 좋다. 매우 어려워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느닷없는 가처분 신청을 여기다 껴 넣었는데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매우 뭐가 이렇게 옹색하다. 쏙쏙 들어와요? 그 사이에는 뭐 그거밖에 하시는 분이에요? 없어요. 네. 그 의원총회 결의와 어젯밤 사이에는 난리면과 액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또 살아나는 이 윤리위가
그런 거를 눈치 보면서 가처분 신청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끼워 넣어서 그것 때문에 민심이 위반했다라는 또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이제 네. 언행만 놓고 보니까 피해갈 수 없는 언행이 있어서 그렇죠. 이걸 네. 피해가려니 네. 언행은 좀 작은 거야. 그렇죠. 라고 가처분이 큰 거야. 그렇습니다. 그것만 그것만 놓고 의원님이 해석했다고. 예. 그것만 놓고 봤으면 유승민 전 대표 말씀이 너무 지당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을 슬쩍 그러니까 끼워 넣은 거죠. 가처분 신청을 이유로 했던 건 우리 이양희 위원장께서 그때가 새벽이에요. 저 말씀하실 때가. 예. 조금 뭐 정신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이게 핵심 이유라고 했는데요. 지금 핵심 이유라고. 아니 왜냐하면 스스로 앞뒤가 교수님, 안 맞는 교수님 이야기야. 빨리 사과하세요. 윤리당하십니다. 지금 윤리의 쓴맛을 아직 모르 네. 제가 좀 정신이 없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방송이어서 공천을 쉽게 받으면 이래요. 공천 쉽게 받아서 예, 아니 확 만만한 받았네요. 거 양두국 가지고도 충분히 추가 징계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애상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뭘 다른 것까지 굳이 넣어가지고 가처분도 화문을 만듭니까?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징계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거든요. 아, 그러네. 예.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오늘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도 옛날에 가처분 신청했다. 이제 넘어가요. 자, 진짜.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못한 거를 이양희 윤리위원장이 해냈다라고 김웅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알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양희 위원장께서 조금 그러셨던 것 같아요. 저도 정신이 없지만 지금. 지금 교훈은 12시 넘어서는 함부로 그럼요. 브리핑하지 마라. 그럼요. 12시 넘어 새벽 1시까지쯤 되면 브리핑이 아, 이렇게 이양희 위원장은 매번 새벽에 하셨어요. 그렇죠. 매번 새벽 하셨죠. 예.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특별한 새벽이었던 이 정도면 걸로. 괜찮겠죠? 아, 예, 괜찮아요. 특별한 새벽이었던 걸로 하죠. 네. 특별한, 예. 특별한 예. 새벽. 오늘 특별한 새벽.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정환의 썰픽으로 다른 얘기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댓글 고지를 오늘 또 받으려고 오늘도 영화상품권 2장은 나갑니다. 댓글은 오늘 맨 마지막에 있고요. 그런데 고지를 하면 댓글이 너무 많이 빨리 올라와서 저희 작가진들이 볼 수가 없다 이게. 유튜브를 멈출 수도 없고 계속 올라가죠. 그래서 댓글은 고지는 멈출 수 안 한 있죠. 걸로. 댓글은 멈출 수 있죠. 근데 너무 빨리 이렇게 볼 수가 다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멈출 수는 있지만 딱 그것만 봐야 되니까. 아니요, 스튜디오에서 댓글만 멈춰서 볼 수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작가진이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따 끝날 때 좀 알려주시죠. 알겠습니다. 마지막이지만. 예. 제작비가 모자라서 그런가? 예. 일단 뭐 고지는 안 한 걸로 그래서. 고지 안 해도 다 알고 있는데요. 예. 뭐. 그래서 댓글 타임은 맨 마지막에 오늘 클로징하면서 저희가 영화상품권 또 2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정환 아나운서의 썰픽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썰픽입니다. 첫 번째 픽은요. 현재는 생각 없다. 지난달 대정부 질문에서 여권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 1위에 오른 데 대해서 자신이 원한 결과가 아니다. 빼달라는 것 자체가 더 호들갑이라 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번 국정감사에선 정치인으로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장관님은 혹시 대통령께 정무적인 보좌 역할도 하시나요? 법무적인 거 이외에요. 제가 그럴 만한 이 능력이 안 돼서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안 하십니까? 혹시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여기서 왜 그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한 장관은 현재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딱 잘라 얘기했습니다. 지켜보시죠. 두 번째 픽 보겠습니다. 국감장 달군 BTS.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룹 방탄소년단의 군복무 문제가 거론됐습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병원 자원 감소와 병역의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두고 고려해서 방탄소년단 멤버들도 군 복무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두고 찬반이 나뉜 사람들은 따로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BTS가 뿌리고 있는 한류 힘, BTS는 국가적 보물로 생각하고 그걸 활용해야 한다. 이게 국민들 일반적 생각 아닌가 생각해요. 60% 이상의 국민들이. 그걸 왜 무시하고 그냥 꼭 군대를 보내서 이를 BTS를 해산시키려고 하느냐. 근데 왜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본인들이 군대 가겠다는데.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특정인에게 혜택을 주고 가진 자에게 더 갖게 하는 이런 모순을 낳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엘비스 프레슬리 군대 갔다 왔습니다. 빌보드 차트 엘비스 프레슬리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남진 월남전에 가셔가지고 남진 원로 가수님은 월남전 연장했어요. 나훈아 원로 가수님 다 군대 갔다 왔습니다. 국감장을 달군 BTS의 군복무 문제. 여러분의 생각은요?
자, 그리고 오늘의 시그널, 논란의 공매도에 관해서 다룹니다. 공매도가 뭐야 하시는 분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 쉽게 준비해봤습니다. 시청자 제일주의 썰전, 그리고 시그널 잠시 후에 뵙죠.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감에서 한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출마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지금 현재는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꼭 국감장이나 상임위에서 그 실세 장관을 향해서 출마할 겁니까? 총선 나갈 겁니까? 정치할 겁니까? 이렇게 묻는 의원들이 계시거든요. 이번엔 권칠승 의원이 실세 장관이 한동훈 장관에게 물었던데 이거 뭐하러 묻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거 뭐 전적으로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데 오늘 나간다고 들었으면 뭐가 달라졌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아마 권칠승 의원 생각에는 정치 그렇게 답하지도 않았겠지만 그렇게 답을 했다면 출마할 생각이 있다고 답을 했다면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중립성을 견지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포석을 깔고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 부질없는 질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지난번에도 또 그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차기 대선 뭐 순위에 여론조사에 빼달라고 해야 맞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빼달라고 하는 게 더 호들갑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그냥 저는 두고 보는 게 낫지 굳이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것도 아까운 시간만 낭비했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그 한동훈 장관의 정치에 관심이 많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저는 한동훈 장관 개인에게 좀 드리고 싶은 조언인데 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우선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해야 한동훈 장관도 만약에 혹이라도 정치적인 꿈이 있다고 한다면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판박이 아니겠습니까? 운명 공동체예요. 그러면 국무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노심초사 전력 투구하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조언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대답은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적 생각과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국무위원으로서 국감장이나 국회에 나와서 야당 의원의 질문에 좀 더 다소곳하게 그리고 좀 더 유연하게 좀 더 겸손하게 무조건 말끝마다 쌈딱처럼 이겨먹으려고 하지 말라는 제가 그것이 좀 더 성숙된 정치인의 그 태도라는 그 조언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자꾸 제가 쓴소리를 했었기 때문인지 어제 국감장에서는 아예 한동훈 장관이 김근식이라는 사람을 아예 이름을 꺼내더라고요. 아, 그래요? 성폭행범 김근식을 아예 국감장에 생중계 드렸는데 아예 꺼내놔서 저에 대한 불만이 좀 있으신가 생각이 들어요. 전자발찌 찾았어요? 전자발찌 15겹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강화한다고요. 금속제. 시청자 여러분 그 김근식과 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예, 전혀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얘기하셨고요. 예. 그다음에 BTS의 군복무 문제 국회에서도 설전이 됐습니다. 이거 할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서른 의원께서 그 요즘의 팬덤들의 생각을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신 것 같은데 BTS 본인들도 물론이고 이 아미들이라고 하죠. BTS 팬들도 군대 가라는 의견이 훨씬 많잖아요. 그리고 뭐 영향력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왜 해산시키려고 하냐 하시는데 병역을 이행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BTS 입장에서. 예. 박효신 씨가 군대 가서 작곡가를 새로 만나서 제대하고 나서 갑자기 노래 제목이 생각 안 나네. 겨울꽃이 아니었는데 야생화를 부르면서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것도 있고 인간이 그 시기에 자기의 성숙한 내용들 그리고 새롭게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또 새로운 창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콩쿨이나 다른 쪽에서의 병역 혜택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서 그냥 국민 개병제에 맞춰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보고요. 지금 여기서 BTS를 저렇게 티나게 해서 면제를 시켜주는 것이 과연 BTS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저희가 그래도 국위 선양을 한 게 있으니까 최대한 봐줄 수 있는 편의는 같은 날 입대해서 뭐 같은 부대라든지 이런 정도 편의를 해서 BTS가 군복무를 하면서 자신들이 일할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연예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날 입대해서 같은 날 예편하게 해주는 정도의 편의야 국민들이 봐줄 수 있겠지만 같은 내무반을 요즘 동기끼리 같은 내무반 쓴다고 그러는데 거기부터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편의를 봐주는 것 정도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예의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간 또 성숙해서 새로운 아티스트로 다른 모습을 또 BTS가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석희 소장 말씀은 BTS 군대 가서 좋은 작곡가 만나고 와라 이런 겁니까? 가서 고생하면 또 다른 작품이 나온다. 말씀 조심하시면 됩니다. 아니 예술은 항상 이 고통과 함께 성장하는 법이거든요. 고통스럽습니다. 일단 뭐 저희 제작진 중에 열혈 아미가 있어서 그러니까 친아미의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전투기 대 전투기입니다.
최근 한반도의 긴장이 강합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에 전투기 8대와 폭격기 4대 모두 12대를 특별감시선을 넘어서 비행을 했고요. 우리도 F-15K 등 전투기 30대를 출격시켜서 맞대응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일단 이후에 어찌됐든 한반도 주변에 군사적 긴장이 너무 높아졌어요. 이건 역시 북한 전문가인 김규식 교수님의 굉장히 이례적인 북한의 지금 도발이고요. 그리고 지금 뭐 최근 이번에 한미일 연합 훈련의 즈음에서 그리고 레이건 항공모함이 들어온 데 즈음에서 북한의 도발이 수위가 지금 과거와는 전혀 다른 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한미연합 훈련 때는 북한도 이게 조심스러워서 도발을 자제했었어요. 그리고 특히 항모가 들어올 때는 북한이 반발은 하지만 실제적인 행동은 자제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원칙이 다 깨졌습니다. 예. 그래서 돌아가던 항공모함이 다시 되돌아왔던 지금 이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런 비행기 편대의 직접적인 기동 작전도 굉장히 이례적이고 북한의 그 기름도 별로 없는데 이런 거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북한의 의도를 정확히 판단하고 우리의 안보 태세와 안보 능력을 계속 정비해내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앞으로 이 북한의 도발이 이런 정도로 이제는 고도화된다는 걸 이제 전제해야 됩니다. 예.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질적 변화가 있다는 걸 전제한 상태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떻게 챙길지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기존의 어떤 접근법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 이런 아마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그런데 한반도에 사실은 뭐 전투기도 뜬다고 하니 긴장이 높아지고 국민들이 불안해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위장평화쇼를 4년 전에 알았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뭐 북한에 물론 이 시간 동안 핵개발 기술이나 미사일 기술들이 더 올라간 측면은 있겠지만 당시에는 어쨌든 좀 긴장은 덜했거든요. 이런 일각의 주장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아직도 여전히 위장평화쇼라고 주장하는 대구시장님, 대구시는 굉장히 한가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중앙정치에 관심을 갖고 정도껏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잊혀지기를 싫어하는 정치인의 속성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올리고 계시는데 위장평화쇼라고 그 지칭하신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는 그래도 평화가 유지가 됐죠. 끝나자마자 곧바로 지금 몇 달 사이에 이렇게 굉장히 군사적 그 위기감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감 있는 누군가는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인데 대통령도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도 없으시고 앞으로 북한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해나갈지에 대한 어떤 그 비전도 전혀 제시를 안 하고 계세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가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미 그 연합훈련 할 때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게 그 고비용으로 거기에 뭔가 대응하는 그 모습을 보였던 그게 굉장히 본인들로서는 고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그냥 또 두고 볼 수 없는 그런 게 있죠.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조금 더 그 정도가 심하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조금 차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그래도 믿음직한 그런 답변을 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잠시만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 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랑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오늘 국감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을 해나가는 그 안보협력 3개국이 외교부 또 안보실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근의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그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옵션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윤석열 대통령이 미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여러 옵션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건 바로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파기 가능성이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파기 가능성이라기보다는 우리도 할 만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당연히 대통령으로서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김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제가 뭐 꼭 반박은 아닌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평화가 유지됐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평화는 5년만 유지되면 되는 거예요? 끝을 봐야죠. 5년 동안 그렇게 했었던 결과가 뭡니까? 북이 저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어서. 예. 북이 저렇게 나오는 건 윤석열 정부가 저렇게 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좀 짚어두고요. 박근혜 정부 때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열병식에까지 참여했던 이유 다른 거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고 북한의 뒷덜미를 잡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북한이 폭주하지 못하도록 막았던 것에 대한 장치.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관계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가 댓글 타임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강지영 아나운서의 시그널을 보고 영어표 2장은 그때 잠시 후에 공개되겠습니다. 강지영 아나운서의 시그널이 먼저 갑니다. 뉴스 속 시그널을 찾아 짚어봅니다. 강정의 시그널 시작합니다. 오늘의 시그널, 기울어진 운동장. The whole housing market is propped up on these bad. They will fail. The housing market is rock solid. All the banks were having a big old party. A few outsiders saw what no one else could. The whole world economy might collapse. The banks got greedy. Want to bet against the banks? 앞서 보신 영상은 공매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화 중 하나로 제목마저 빅쇼트, 숏슬링의 공매도를 담고 있습니다. 시장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인지한 주인공은 시장의 상승세에 역행하는 빅쇼트, 공매도를 감행했고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버렸죠. 공매도는 쉽게 말해서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판다입니다. 우리가 보통 거래하는 보유 중인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 파는 개념과 다르죠. 처음 들으면 조금 복잡할 수 있으니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자, A 주식의 현재가는 10만 원. 그런데 A 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기대하고 공매도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타인에게 10주를 빌려서 공매도를 하는데 100만 원에 팔았죠. 그러나 예상대로 A 주식이 8만 원으로 떨어지면 그때 10주를 총 80만 원에 사서 빌린 사람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얻는 방식인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에 대한 반감은 큽니다. 공매도는 국민들의 피 빨아먹는 제도, 이러다 다 죽는다. 국내 증시는 개미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기억해라. 대한민국 기관도 공매도를 덕을 보고 있지 않냐. 그동안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왔는데요. 개인 투자자의 경우 공매도를 위한 주식 대여 조건도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수수료도 높습니다. 반면 기관이나 외인은 공매도를 위한 증거금이 필요 없는 데다가 공매도 상환 기간도 제한이 없습니다. 이런 조건들이 개인 투자자에게는 리스크로 작용하고 그러다 보니 공매도를 통해 이익을 보기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게다가 주식을 빌려오지 않고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사례의 93%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적발도 어렵고 감시 시스템도 부족한 상황인데다 적발된 경우에도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쳐 형사처벌한 사례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공매도 시장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 9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주식시장 전체를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주식 매수량의 85%는 개인 투자자, 다시 말해서 절대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지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최근 금리와 환율의 상승으로 증시가 급락하자 공매도는 급증했고 금융당국에게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관련 얘기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공매도와 신명제 관련돼서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거의 좀 마친 단계인데 일단 법인명 정도는 조금 공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위원장님 개인 소신 없어요? 이거는 제 개인 소신 갖고 해결될 문제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개인의 소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금융위가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 전문가의 얘기 들어보시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목표하고 있는 것 중에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것, 이걸 목표로 하고 있는 과정이고 공매도도 되게 해야 되고 외환시장도 개방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금융시장 선진화를 이루고 우리나라 주가가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이기도 하거든요.
단순히 유동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세우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등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참여가 활발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서 제도적인 재발 방지 제도가 마련돼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는 약 1,400만 명, 성인 3명 중에 1명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시장을 이루는 절대 다수의 개미를 위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 바로 세워지는 신중한 논의, 그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강정의 시그널이었습니다. 예, 오늘 강정 아나운서와 함께 시그널 강정 아나운서와 함께 마지막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네, 댓글이 있는데요. 댓글이 몇 개가 지금 왔습니다. 일단 앞에서 저희 다뤘던 주제에 대해서 김영환님,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관련돼서 이준석은 선거용 준사구팽이다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9M12님은 이준석 당대표는 1차에서 물러났어야 했다고 봅니다. 물러나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게 제 의견하고 똑같네요. 아, 예. 9M12님과 김규식 교수님 의견이 똑같다는 김규식 교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메모를 남겨두는 거죠. 네. 증거를 남겨놓는 거죠. 크리스 개츠님, 전투기 대 전투기, 한반도 안보 관련해서 위장이라도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이젠 위장도 못하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역시 김규식 의원님이 똑같다. 네, 이게 내 의견이다. 네.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데 패널 관련 분들 관련해서 또 여러분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수호천사님, 이 녀석들 이제 좀 토론 잘하네 하고 느끼니까 끝내네. 일단 웃었으니까 이분 먼저 드립니다. 군대에서 쓸만하면 제대하는 거랑 똑같네. 아이고, 제대는. 야. 예. 그리고 23.1님, 이 녀석들이란 시사 프로 만들어주세요. 이 패널 그대로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필통님, 썰전처럼 어거지 패널 없는 정치 토크 프로그램이 또 있으랴. 라는 의견 주셨고요. 제다이 K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썰전 나이트도 종영인가요? 라이브는 안 하더라도 나이트는 해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 제작진이 나이트를 했는데 제작진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있었어요. 예. 일단 나중에 저희가 다른 컨셉으로 할 거는 구상 중인데요. 강정 아나운서도 뭐 그런 거 구상하고 있죠. 근데 네. 아직은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네, 제가 댓글 하나 본 거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박성호 앵커님. 썰전 끝나면 어디로 가시나요? 이렇게 여쭤보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박성호 앵커라. 앵커님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시죠? 네, 박성호 앵커님. 박성태 앵커를 물먹이는 호칭 아닙니까? 저는 박성태고요. 그러니까. 네. 박성호 앵커는 오마이뉴스에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MC에도 같은 분이 계신데 어쨌든. 개그맨 있지 않습니까? 이분도 있습니다. 저기 제가 아까 대충 흘겨 적어서 용광순이님 댓글 한번 소개 안 됐습니다. 영화표를 받으려고 영화표를 끝까지 못 받았는데 계속 댓글 연구까지 했는데 소개도 안 되고 마지막 방송이라니요. 너무 아쉽다. 들으세요? 네, 이분 들으셔야겠네요. 네. 동광순이 제가 막 갈겨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동광순이님 같은데 다시 한번 혹시 보시면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화표 댓글 소개도 한 번도 안 됐고 영화표도 못 받았는데 댓글 연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방이라니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뒤에 말이 재밌습니다. 잘 가라 이 녀석들. 예.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연구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패널 분들 저희가 마지막 방송에 한 말씀씩 듣고 강정 아나운서랑 또 저희도 한 말씀 하고. 예. 네. 저는 뭐 요즘 여당 야당 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짜증만 놀라가게 하는데 그런 편에서 이제 요즘에 정치 평론 프로그램도 시청률 떨어지고 별로 인기가 없어요. 썰전 라이브만 유일하게 위트를 가지고 재밌게 그러면서 또 할 말을 하는 저는 오손도손 새로운 정치 평론 프로그램의 장을 열었다고 생각했는데 JTBC 각성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지지난주인가요? 노란색이 잘 어울린다고 해주셨던 댓글 달아주신 분 위해서 제가 오늘 노란색 입고 나왔습니다.
시청자 의견을. 예, 정치가 참 삭막해졌는데 제가 정치 패널 참여하면서 썰전 라이브에서만큼은 정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예. 서로 또 입장 얘기하면서도 잘 즐겁게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박성태 앵커 또 강정환 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세 분 패널 분들도 함께해서 정말 기쁜 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맥미림 작가님. 예. 막내 작가 전공 작가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여우주연상 수상 소감인가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분장실에 계신 선생님들 네, 정말 감사드리고 수호 통역하시는 우리 선생님께도 우리 여러 얘기하면 어려우실 때도 있으셨을 거예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작진 여러분 감사합니다. 밥상에 숟가락만 줬을 뿐이네. 아름다운 오후네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나와야 되는 이게 수상 소감이니까 나와야 되니까. 이제 썰전 막방을 저처럼 아쉬워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썰전 통해서 저는 망사 양말 신고 제로콜라 마시면서 강동갑을 돌아다니는 진실의 미간이 됐잖아요. 진실의 미간. 예. 참 아쉽습니다. 귀. 이렇게 좀 이따 만지려고. 태양의 그래서 고입. 예. 제가 내년 여름쯤에 더 멋있는 망사 양말 신고 이 자리에 앉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JTBC 썰전 라이브 좋아하셔갖고 야 우리 아들이 이젠 막 JTBC 나가는구나 기뻐하셨는데 엄마 이제 끝이래요. 아들이 잘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강진 아나운서도 네, 저는 조금 준비해 왔는데요. 프로그램을 시작한 뒤로 사실 정말 쉼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프로그램이라 보니 시행착오나 작은 실수들도 있었지만 함께해준 박성태 앵커를 비롯해서 제작진들을 믿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특히나 런칭 한 달 만에 이제 사라지게 된 시그널. 아쉽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누가 알겠어요. 조만간 새로운 모습으로 곧 인사드리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썰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네. 예.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는데 일부에서는 지금 댓글에 외압이다 이건. 네, 외압이다. 그러니까 뭐 이런 해명하고 각성하라. 예, 뭐 이런 얘기인데 전혀 아니고요. 제가 이 후반기에 시사 프로그램 편성 변경이 꽤 오래전부터 얘기가 돼 있었음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저희 썰전 나이트도 그렇고 얘기 주시는 게 여야가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시사 프로그램을 못 봤다. 근데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물론 밖에 나가면 전혀 아니지만 저희끼리는 네, 그런 평가가 참 저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끼리 뭐 이렇게 너무 싸우지 않고 그럼요. 서로 인정할 건 인정하는 모습이 하나의 보여준 모습도 저도 진행자로서 보람이 있었고요. 시사와 예능을 결합시킨 최초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규식 교수님 나가실 때 바카스 2병 가지고 가시면 저는 손에 뭐 들고 다니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언제든 또 어디서든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만나면 그때 또 반갑게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썰전 라이브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언제 만났었는지 이제는 헤어져야 하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얼굴은 밝지만 우리 젖은 눈빛으로 누군가 해주세요. 애써 웃음 지으네 세월